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식유.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은 경제 붐은 공공의적 1호였다. 많은 나라가 재앙에 가까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었다. 인플레이션이 하이퍼라고 부를 정도까지 치솟지 않은 나라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높고 변동이 심하면 경제가 불안정해져 투자가 부진해지고 결과적으로 성장이 둔화되었다. 다행히도 1990년대 이후 세상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길들이는 데 성공했다. 정부 예산 적자를 더 엄격히 다스리고 중앙은행을 독립시켜 인플레이션 억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경제 안정이 장기 투자와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맹수를 길들인 것은 장기 번영의 초석을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을 길들였는지는 모르지만 세계 경제는 상당히 더 불안해졌다. 지난 30년 사이에 물가 변동을 잡았다는 사실에 지나치게 흥분해서 우리는 같은 기간 동안 전 세계 여러 나라가 겪어온 극도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못 본 척했다. 그 사이 수많은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 과도한 개인 채무, 파산, 실업 등으로 많은 사람의 삶을 파괴했던 2008년 금융위기도 그 한 예이다. 인플레이션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우리는 완전 고용이나 경제성장 같은 중요한 문제에 충분히 신경 쓰지 못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미명 아래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불안해졌다. 물가 안정이 성장의 전제 조건이라고들 주장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에 고삐를 메었음에도 성장률은 미미했다. 바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성장을 둔화시켰기 때문이다. 돈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니까 정말 그럴까? 1923년 1월 프랑스와 벨기에군은 석탄과 철강 산지로 알려진 독일 루르 지방을 점령했다. 독일이 1차 대전을 종결지으면서 합의한 베르사유 조약에 따른 부채 상환을 1922년 한 해 동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와 벨기에가 정말 돈을 원했다면 석탄 광산이나 제철 공장보다는 은행을 점령했어야 옳지 않을까? 미국의 유명한 은행 강도 윌리 서튼이 왜 은행을 털었냐는 질문에 돈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일화처럼 돈은 은행에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왜 두 나라는 은행으로 가지 않았을까? 바로 독일의 인플레이션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1922년 여름 이후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1922년 하반기 6개월 사이에 생활비 지수가 16배나 오를 정도였다. 물론 프랑스와 벨기에의 무리한 배상금 요구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주된 요소 중에 하나였지만 일단 이런 현상이 시작되자 두 나라는 어디까지 가치가 떨어질지 모르는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보다는 석탄과 철강 같은 실물 배상금을 확보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고 루르 지역을 점령한 것이다. 옳은 판단이었다. 두 나라가 루르 지역을 점령한 후 물가는 정말로 통제 불능이 되어 1923년 11월 새로운 화폐 렌텐마르크가 도입되기까지 100억 배가 뛰었으니까. 독일의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경험은 독일과 세계 역사 발전에 크고 깊은 상흔을 남겼다. 일부에서는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자유주의 체제에 대해 불신이 생겼고 결국 그것이 나치 세력의 등장을 불러왔다고 주장하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다. 이 해석을 받아들이면 1920년대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2차 세계대전을 부른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암묵적으로나마 인정하는 것이다. 이때의 아픈 상처를 잊지 못했는지 2차 대전 후 설립된 서독 중앙은행 분데스방크는 통화 팽창 정책을 지나치게 피한다는 평판을 얻었다. 유럽 단일 통화 유로가 채택되어 각국 중앙은행의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후에도 유럽 중앙은행이 시비은 분데스방크의 영향을 받아 높은 실업률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긴축 통화 정책을 고수했다. 이런 행태는 2008년 세상을 휩쓴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전 세계 거의 모든 중앙은행이 전례 없는 통화 완화 정책을 감행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보면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거의 1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독일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 나아가서는 전 세계 역사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얼마나 나쁜 것일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나라는 독일만이 아니다. 아르헨티나는 금융계에서 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대표주자로 통한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 최악일 때에도 2만%밖에 되지 않았다. 독일보다 더한 인플레이션은 2차 대전 이후 헝가리와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 독재 정권 말기인 2008년 짐바브웨에서 일어났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시장 가격을 의미 없는 소음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자본주의를 기초부터 뒤흔든다. 헝가리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던 1946년 물가는 매 15시간마다 2배로 뛰었고 1923년 독일에서는 물가가 2배로 뛰는데 4일이 걸렸다. 이 책 전반에 걸쳐 가격 신호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아돌프 히틀러나 로버트 무가베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정치적 재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 왜 사람들이 그토록 하이퍼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치는지 이해할 만도 하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라고 모두가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되는 건 아니다. 물론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도 그냥 두면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변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2000년대 초 일본 중앙은행의 하야미 마사루 총재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통화 공급을 늘리기 거부한 유명한 사례가 있다. 당시 일본은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제때 손을 쓰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변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하이퍼인플레이션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아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모든 인플레이션이 그 비율과 상관없이 나쁘다는 생각은 의문의 여지가 많다. 1980년대 이후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0%를 지향하는 극도로 낮은 인플레이션을 경제 안정의 바로미터로 정의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 세계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나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 MIT 교수이자 1994년부터 2001년 사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스탠리 피셔가 권고한 대로 권장물 가상승률은 1에서 3%이다. 그러나 적당히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나쁘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시카고 대학이나 IMF에 적을 둔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행한 연구에서도 인플레이션이 8에서 10% 이하일 경우 국가 경제 성장과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기준을 더 높게 잡아 20%, 심지어 40%라고 주장하는 연구 논문들도 있다. 각 나라의 실제 사례를 살펴봐도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경제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브라질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42%였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연평균 4.5% 증가를 기록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다. 같은 기간 한국은 연평균 20%의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7%씩 성장했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당시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보다도 더 높은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과도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 실은 경제에 해롭다는 증거도 있다. 브라질은 하이퍼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후 1996년부터 실질 금리를 세계 최고 수준인 연 10에서 12%로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한 이후 물가 상승률이 연간 7.1%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와 함께 경제도 둔화되어 성장률이 연간 1.3%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금리를 브라질 수준으로 높인 1994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이 도가 지나칠 경우 투자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성장을 둔화시키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극도로 적대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안정되면 저축과 투자가 늘어나고 이는 결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규정되는 것이 경제의 안정이 동아시아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하게 된 주요 요인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은행은 1993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시 경제의 안정은 장기 계획과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실질 금리와 금융 자산의 실질 가치를 높여 저축을 장려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2에서 3% 이하로 끌어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들이 실제로는 투자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실질 금리가 8, 10, 12%에 달하면 투자자들은 실물 투자를 꺼린다. 어디에 투자를 해도 7% 이상의 이윤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윤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은 고위험,
고수익의 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것뿐이다. 금융 투자는 얼마 동안은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창출된 성장은 오래 계속되지 못한다. 결국 실물 부문에 대한 장기 투자로 뒷받침되지 않는 금융 투자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상 누각이기 때문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특보다 실이 많은 과도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감을 이용해왔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화가 날 일이지만 이보다 더한 이야기가 아직 남았다.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은 투자와 성장을 저해했을 뿐 아니라 원래 목표, 즉 경제 안정을 공고히 하는 것조차 실패했다. 안정이라는 착각. 1980년대 이후,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선 이후 많은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각 나라는 정부 지출을 줄여서 재정 적자로 말미암아 인플레이션이 촉발되지 않도록 하고 중앙은행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충고를 받았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중앙은행은 필요하면 국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다. 이는 투표로 선출되는 정치인들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 대다수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맹수를 길들이는 데 성공했다. IMF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에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1990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162개국 중 97개국의 평균 인플레이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과의 투쟁에서 특히 큰 성공을 거둔 나라는 주로 부자 나라들이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위 두 기간 사이에 7.9%에서 2.7%로 떨어졌다. 세상은, 특히 부자 나라는 더 안정적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세상이 더 안정적이 되었다는 말은 사실, 경제적 안정성을 측정하는데 낮은 물가 상승률을 유일한 척도로 사용했을 때에만 성립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것은 안정과는 거리가 있다. 자유시장 경제학이 맹위를 떨치고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책이 채택된 지난 30년 사이에 세상이 더 불안정해졌다고 느끼는 원인 중 하나는 금융위기가 더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내고 하버드에서 가르치고 있는 케네스 로고프 교수와 메릴랜드 대학의 카르멘 라인하트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차 대전 종전 직후에서 1970년대 사이에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는 거의 없었다. 이 기간은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만 보면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불안정한 시기였음에도 말이다. 많은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에 가속이 붙기 시작하던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말 사이에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의 비율은 세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을 가중치로 적용했을 때 5에서 10%로 올라서 잠시 인플레이션 중심의 세계관을 정당화시켜주는 듯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의 비율은 20%로 치솟는다. 이때야말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맹수를 길들이고 신기루처럼 손에 넣기 힘들었던 경제적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시기인데도 말이다. 이 비율은 2000년대 중반에 잠시 0%로 떨어졌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다시 35%가 되었다. 지난 30년 사이에 세상이 더 불안정해졌다는 느낌을 주는 또 하나의 원인은 이 기간에 고용이 크게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늘 고용 불안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을 내지도 않고 고용안정법 등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른바 비공식 부문의 불안정한 일자리의 비율이 이 기간에 특히 많이 늘었다. 이는 섣부른 무역 자유화로 산업 분야에 안정된 공식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 결과이다. 1980년대에는 선진국들 역시 고용 불안이 커졌다. 다른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긴축 정책 때문에 1950년대에서 1970년대에 비해 늘어난 실업이 그 주요 원인이었다. 1990년대 이후 실업률은 감소했지만 1980년대 이전과 비교하면 고용 불안은 더 심화되었다. 원인은 여러 가지이다. 첫째,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규모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단기 고용의 비중이 높아졌다. 둘째, 해고되지 않은 사람들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기간은 1980년대 이전 노동자들과 비슷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미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에서는 비자발적 고용 종료, 다시 말해서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직장에서 떠나야 하는 비율이 늘었다. 셋째,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1980년대까지는 상당히 안정적이었던 관리, 사무, 전문직 일자리들이 1990년대 이후 불안해졌다. 넷째, 고용 자체의 안전성은 유지된다 해도 일의 성격과 강도에서 더 빈번하고 심한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 변화는 대부분 노동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일어났다. 예를 들어 유명한 퀘이커교도 사업가이자 자선운동가의 이름을 따서 설립된 영국 사회개혁 자선단체 조지 프라운트리 재단이 1999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지난 5년 사이에 일의 속도나 강도가 증가했다고 답한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에 가까웠다. 마지막으로,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자 나라들이 1980년대 이후 복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실직할 확률이 객관적으로는 높아지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 심해졌다. 문제는 물가 안정이 경제 안정도를 측정하는 여러 지표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실 물가 안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 안정의 지표도 아니다. 사람들의 삶을 흔드는 가장 큰 사건은 일자리를 잃거나 하는 일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혹은 금융위기가 몰아닥쳐 집을 압류당하는 것들이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물가가 오르는 것은 위 사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말해보자. 물가 상승률이 2%일 때와 4%일 때의 차이를 느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길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인플레이션 투사들이 예고했던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물가 안정 즉 낮은 인플레이션과 잦은 금융위기, 고용 불안 증대 등 물가로 표시되지 않는 경제 불안 요소들이 공존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현상들은 모두 동일한 자유시장 정책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연구에서 로고프와 라인하트는 금융위기를 겪는 나라의 비율과 자유로운 국제적 자본이동의 허용 정도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본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으면 자본의 이용 효율이 높아진다고 믿는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을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이에 따라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최근 들어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조금 더 유연한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지만 모든 나라에게 자본시장을 개방하라는 압력을 꾸준히 가해왔다. 고용 불안이 커지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자유시장 정책의 직접적 결과이다. 1980년대 선진국들의 높은 실업률로 나타난 고용 불안 현상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적 거시 경제 정책을 추진한 결과였다. 1990년대부터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사이 실업률은 줄었지만 비자발적 고용 종료 위험과 단기 고용 비율이 높아지는 한편 일의 성격이 수시로 변했고 일의 강도가 높아진 경우가 많았다. 모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서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다는 의도로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신자유주의 정책 패키지로도 알려진 자유시장 정책 패키지의 일련의 정책들은 낮은 인플레이션, 자유로운 자본이동,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미사역으로 표현되는 높은 고용 불안정성 등을 중시한다. 기본적으로 금융자산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정책들이 입안된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금융자산의 수익은 대부분 명목상 고정되어 있어 물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은 물적, 인적 자산보다 더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성질 덕분에 다른 자산에 비해 더 높은 이윤을 낼 수 있다. 금융자산은 바로 이런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금융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들의 고용, 해고 절차를 쉽게 하면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더 쉬워져서 당장 보기 좋은 대차대조표를 만들기가 용이해지므로 기업 매매가 원활해져 높은 금융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이 금융 불안과 고용 불안정을 중대시켰다 하더라도 정책 주창자들이 장담했던 대로 투자 증가와 그에 따른 경제 성장을 가져오기만 했다면 그 정당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및 1970년대와 비교해 볼 때 198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상황에서 세계 경제는 훨씬 더딘 속도로 성장했고 이는 많은 나라에서 투자가 감소한 데에서 그 주요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는데 성공한 선진국에서조차 1인당 소득 증가율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3.2%에서 1990년에서 2009년 기간에는 1.4%로 떨어졌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적당히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져 경제가 안정되면 투자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과는 정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시도는 투자와 성장을 위축시켰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어도 우리는 대부분 진정한 경제적 안정을 맛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주요 목표로 하는 자유시장 정책 패키지의 근간을 이루는 자본과 노동시장의 자유화는 금융 불안과 고용 불안정을 초래해서 불안정한 세상을 만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이 정책이 약속했던 이른바 성장 촉진마저 실현하지 못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박관념은 이제 잊어버리자. 인플레이션은 장기적 안정, 경제 성장, 그리고 인류의 행복을 희생해서 금융자산 보유자들에게나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대중을 겁주기 위해 사용해 온 무서운 망태 하라범 같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씩 6거식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